좀 우리 게시판에 네. 많이들 오시더라고. 네. 왜 내부 총질하냐 네. 그러는데 요즘 하루에 1000분 이상이 오셔서 댓글을 다는데 1000분 중에 900명 정도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던데 라고 하면서 왜 내부 총질하냐, 다 함께 감싸 안고 가야 된다, 너희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망친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면 좋아, 내부라고 쳐. 그럼 이상호 기자가 허위 사실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 거는 뭐냐?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 그 점에 대해서 굳이 저는 이런 대답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참아야지 연대할 수 있고 우리는 강자니까 관용을 보여야 되고 이런 얘기라도 하면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대답을 그냥, 안 해.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김재동이가 다니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하실 때 안철수, 박지원 일파들이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 속에서도 일궈낸 그 토대 위에 지금 서 있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민주당을 바깥에 강연 같은 데서 자유한국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하여튼 이 정당을 싸잡아서 욕을 해버려. 이놈이나 저놈이나 도찐, 개찐. 난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네. 근데 누구도 또 대답하지 않아. 그쪽의 의견들을 이제 종합해보면 그런 거죠. 진보는 분열로 망하니까 우리가 뭐 솔로몬의 어머니 같이 참자. 그러니까 인내론인 것 같아요, 일종의. 분열은 너무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내부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느냐를 네. 실증적으로 네. 역사의 팩트를 가지고 네. 사실 여부를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이제 먼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렇게 뭐 진보를 무조건 다 감싸자고 하는 분들도 아주 극단적인 진보까지 껴안자는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어떤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난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정희 같은 주사파도 껴안고 가자라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덜어는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문재인 지지자라면은 그 정도 주장까지 하는 사람은 또 드문 것 같기도 하고요. 난 정의당 이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 김종대를 까는 것도 내부 총질이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 일단 저도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까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상호, 김재동, 뭐 김종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괜찮고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맞받아쳐서 이상호, 김재동, 김종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까면 내부 총질이래. 이거 왜 이 논리가 설명 가능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명제가 사실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참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이게 사실 저 멀리는 독립운동 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조선이 뭐 붕당 정치로 망했다. 패당 정치로 망했다. 이게 여기에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독립운동 할 때도 보면 수많은 분파가 존재를 하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뭐 통합하는 신간회도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고 사실 지금 우리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역사는 그 4.19 혁명 이후에 집권했던 민주당 정부 있죠. 네. 그 민주당 정부가 신파, 구파로 나눠가지고 싸웠잖아. 그렇죠. 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물론 역사적으로 분열했죠. 네. 분열했는데 그 분열 때문에 망했느냐? 실제로 선거를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그때 분열할 만했던 게 신파, 구파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뒀어. 그러니까 신파, 구파가 1, 2당이 된 거예요. 사실상. 네. 그 정도로 그때 자유당은 그냥 멸망을 해버렸고 이승만 집권 기반이었던 자유당은 완전 멸망을 해버렸고 민주당이
신파 구파가 개별적으로 후보가 나갔는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석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체로는 분열 때문에 망했다는 건 성립하지 않죠. 근데 그럼 왜 그 말이 나왔냐? 박정희한테 쿠데타로 정권을 뺏겨버렸다는 거. 그 책임을 이게 교묘한 건데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아하. 민주당이 분열해서 정권을 뺏겼다는 논리로 치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프레임 자체는 민주당 무능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지는 뭐 그 연원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악용된 것만큼은 분명하네요. 예.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선 야, 너 쿠데타를 왜 일으켰어? 그러니까 야, 니들이 분열하니까 뺏긴 거지. 근데 총칼 앞에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잘못이지. 그러니까요. 쿠데타 당한 사람한테 왜 책임을 물어? 네. 이것도 피해자 책임론의 아주 전형적인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게 그 당시 장면 그 윤보선 집권당 그 리더들의 무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프레임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보 진영 그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정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긴 있잖아요. 그게 바로 87년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네. 이 양김 지도자의 분열. 그때 분열로 망한 건 맞죠. 예. 분열로 망했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김대중, 김영삼 그 두 김의 지도자의 지지 기반이 진보였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근데 돌아보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두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진보가 아니었어요. 소위 그 약간 중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조금 자유주의적 성향. 네. 예. 뿌띠부르주아라 그러나요? 뭐 저쪽 막시즘 쪽에서 명명하는 그런 뿌띠부르주아 같은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지지 기반이었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87년 대선 결과를 볼까요? 그때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라 가지고 아주 진보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지했던 후보가 백기환. 네, 민중 후보였습니다. 네. 민중 후보가 그때 중도 사퇴를 했는데 완주를 못했어요. 막판에 사퇴를 하긴 했지만 당시 그 87년 선거 결과를 보면 김대중, 김영삼이 28%, 26.5%, 합산하면은 54.5%. 근데 이 지지 기반을 그때 진보 그 백기환 후보 같은 경우 진보 세력의 지지 기반이 지지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뒤에 이제 뭐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했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그 진보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두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명령하는 진보가 같은 진보냐? 대충 퉁쳐가지고 그렇게 퉁쳐서 보는 얘기하는 것 거예요. 같은데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양김 분열 혹은 3당 합당이 야기시킨 사태 중에 꼭 분열로 망한다는 거 외에 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뿌띠부르주아건 뭐 중도 세력이건 중도 개혁 세력이건 간에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구 세력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 이런 과오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보가 분열한 게 아니라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분열을 했습니다. 왜? 김영삼 대통령이 87년도에 양김 분열이 그걸 얘기해주고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중도 자유주의 세력의 일부가 저쪽 수구 보수 세력에 편입이 되어버리죠. 그죠? 네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네. 그럼 자꾸 제가 지금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때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완전히 분열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진보가 분열해서 망한 게 아니고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분열해서 망해버렸다. 그 뒤로. 네. 자, 그거를 저는 분열로 어쨌든 간에 분열은 분열인데 분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의에 타락해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역주의하고도 결합했고. 지역주의의 원인을 돌려야 될 것을 단순히 분열로 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진짜로 진보 성향이 이었으면은 그렇게 타락해서는 안 됐거든요. 그 지역주의가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영호남을 뭐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념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서도 어쨌든 그 반여권 성향, 야권 성향을 갖다가 둘로 쫙 쪼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으로. 네. 그게 좀 저도 계속 기억이 남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게 어떤 이념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념적으로 뭔가 확고한 세력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소위 현재 오늘날 진보라고 하는 그 진보 세력과 수구 보수 세력은 이념적 그 종북 좌파 빨갱이 타령하는 그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념 지향성이 굉장히 옅어요. 네네. 옅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그거를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네. 이걸 그래서 지역주의가 그걸 갈라쳐 버린 겁니다. 네. 저는 그 답답한 지점이 뭐냐면요. 지금 그 당시에는 그 보수 진영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중도 세력이 보수주의자로 흡수돼서 그쪽으로 일종의 제가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적으로 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라도 자꾸 연대하고 협력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때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가슴 어린 그 가슴을 치며 서로 후회하던 그 부분하고 지금 보수 세력이 콘크리트가 완전히 박살나서 우리가 다수파가 된 상황하고 동일한 전략을 쓰라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여기서 벙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차이점이 지금 92년 대통령 선거를 들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가 92년 대선 당시는 호남이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지지 기반이었는데 그 일부를 그 김영삼 대통령이 수구 보수 세력한테 갖다 바치는 바람에 그렇죠. 지지 기반이 굉장히 허약했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서 어디랑 손을 잡느냐? 젊은 피? 바로 예. 진보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정통적인 어떤 그 진보 세력과 네.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처음 손을 잡게 돼요. 네. 근데 그 선거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좋습니다. 깨끗하게 졌죠. 92년 대선 네. 깨끗하게 졌죠. 네. YS한테 완전히 졌잖아요. 발리고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영국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돌아왔죠. 네. 그 다음에 어디랑 손잡았죠? 그 다음에 DJP 연합으로 그렇죠. 보수의 손을 걸린 거죠. 보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대선? 이겼습니다. 이겼죠. 네. 봐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명제가 여기서 벌써 이미 허구라는 게 이미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양긴 분열이 일어났던 시대에 그 수구 진영으로 넘어갔던 중도 개혁 세력들을 빼앗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그걸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PK 표를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데서 뭘 분열하지 말고 엉뚱한 표를 벌어오자니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갔죠. 네네. 그래서 그 유명한 YS 시계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렇죠. 왜 찾아갔느냐? 왜 찾아갔을까요? 바로 그 3당 합당 때 빼앗겼던 우리 표를 찾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부산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원래 영남 지역의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네. 원래 우리 쪽 성향의 유권자들이었는데 원래 우리 영토라는 거예요. YS가 저쪽에 갖다 바치는 바람에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갖다 바친 사람한테 가서 다시 87년 이전으로 되돌리자. 그렇습니다. 그 화해의 손짓을 한 게 바로 YS 시계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일어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걸 속각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김영삼이 그때 저쪽 세력에 투항한 네. 거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외롭게 가신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급진 세력들하고 손잡으면 될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 노무현은 어떻게 당선됐느냐? 정몽준하고 손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단일화죠, 그게. 그러면 정몽준 지지 세력은 어떤 성향이에요? 진보예요? 아니잖아. 정확히 제3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정주영을 지지하고 박찬종을 지지하고 했던 네. 제3세력. 네. 거기 성향도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 세력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정몽준과의 연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2007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사리판이 된 거죠. 네. 그 소위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그냥 우리 쪽은 아사리판이 되고 네. 이명박이가 그때 선거를 되돌아보세요. 이명박이 굉장히 개혁적인 주장을 많이 했어요. 중도자유주의 세력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수구 보수 세력 기본 바탕에 깔고 앉은 상태에서 YS가 갖다 바쳐놓은 그 세력까지 깔고 앉은 상태에서 우리 쪽까지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데 그 포항 출신의 이명박이라는 그 지역 특성 때문에 PK표가 다시 한번 또 출렁이면서 그쪽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진보가 분열한 거예요? 2007년 선거가 진보가 분열해서 진 선거입니까? 오히려 정동영이 내세웠던 정책은 너무 좌쪽으로 많이 편향된 정책들을 내놨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거 결과를 보세요. 역대 최대 참패입니다. 그게 정말 가장 큰 참패였던 것 같아요. 역대 대선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예요. 역사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87년도에 획득했던 그 표하고 거의 비슷한 득표 수를 올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숫자냐면은 유권자 수가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였어. 네. 87년하고 2007년하고 30년 간극이잖아요. 네. 그렇죠. 30년 사이에 유권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정동영이 획득한 득표 수가 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획득했던 그 득표 수하고 거의 막상막하.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2007년의 대선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지지자들에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분열 때문에 진 거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돼서 실패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봐, 여기까지 와도 진보는 분열로 망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데이터로는 전혀 나옵니다. 데이터로 없잖아요. 네. 근데 자, 슬픈 데이터가 2012년에 한번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요. 어. 근데 2012년 대선은 또다시 패배를 하게 되죠. 왜 패배했을까요? 진보와 연대를 했거든요. 그 선거는. 연대를 당해버렸죠. 연대를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정확한 이정희가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진짜.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곱게 사퇴를 하려면 거기에다가 뭐 닭가기 마서 좋아, 시원하고 좋은데 공개적으로 박근혜 막 망신 주고 좋아요, 시원했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뜬금없이 사퇴를 탁 해버리니까 우리가 단일화 당해버렸잖아요. 네, 정권 교체를 위해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후보 단일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죠. 예. 그리고 부정선거도 있었지만 네. 그때 당시로는 정말 이정이랑 안 엮이려고 우리 진짜 쪽에서는 필사적으로 했었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엮여버렸죠. 뭐 자, 그때 이정희가 사퇴했기 때문에 고맙다, 진보에 빚을 졌다, 만세 닭깎이 마사오 시원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게시판에 와서 똑같은 소리를 내뱉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 다 문재인 지지하던 사람들 맞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때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러면, 진보의 연대 때문에 진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 게 아니라 연대로 망한 거죠. 연대해서 망했어요. 연대 당한 거라고 한 번 더 강조. 연대 당해서 우리가 망해버린 거야. 물론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으면 저희가 부정하지 않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선거 구도가 흔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정선거는 그보다 당연히 마이너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정자랄들의 반응은 눈물을 비슷했습니다. 흘렸습니다. 이정희가 닭깎기 마사오 막 박근혜 모욕 주고 했을 때 시원한 반응할 때 저 같은 사람은 탄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SNS에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가면 망한다. 왜냐면은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싸가지 없는 진보. 그렇습니다. 싸가지는 말리는 거예요. 그거를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다 덮어써 버린 거예요. 자기가 의도해서 덮어쓴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사퇴하는 바람에 그 이미지를 문재인 후보가 다 덮어써 버린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이정희가 박근혜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보여요.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그랬죠. 근데 바람이 불어서 문재인 후보 얼굴에 침을 뱉고 나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정성을 하는 거죠. 이게 소위 진보주의자들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제 생각나는 게 그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지지자들은 서프라이즈라는 게시판에 모여 있었고, 소위 민노당 지지자들은 그때 진보누리? 진보누리라는 데 있었는데, 전 진보누리 게시판에 자주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보면은 그 지금도 생각나는 게 모든 게시물, 그러니까 대문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게시물에 절대 빠지지 않는 네 글자짜리 단어가 있어요.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어요. 뭐예요? 노빠 새끼라는 말이에요. 아, 그건 정말 모든 게시물이 다 있어요. 그래. 그렇게 애들 했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우리는 일단 저 진보주의자들도 같은 편이다. 크게 나눠서 범진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했었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쪽 동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세를 넓히려고 하는 이런 그 굉장히 큰 욕망이 있었겠죠. 근데 그 세를 넓히려는 욕망을 어떻게 실현을 했느냐? 노빠들을 모욕하려고 했어요. 네. 노무현 지지자들을 모욕함으로 인해서 쟤네들이 학을떼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온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그건 생각이 아니지. 그냥 본능인 거고. 예. 걔네들은 그냥 나와바리가 겹친다고 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해가지고 끝도 없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의 로직을 가진 사안에서도 그렇고 로직이 없는 사안에서도 그랬어요. 네, 감성적인 모욕도 있었고. 그 대표 주자가 진중권이었죠. 진중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진중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시물에 다 썼어요. 전 그 예외를 한번 찾아보려고 열심히 뒤졌거든요. 그 예외가 없어요. 그 진본으로 있는 애들 전부 다.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 세가 너무 커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말로 대로 주면은 우리가 말 아니라 아예 섬 단위로 그냥 아예 퍼버버리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멘탈리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몇 번 제 입장인데, 진보론, 이런 쪽, 진보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런 것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이제 학을 때는 진보 쪽은 사실은 전 애티튜드의 진보인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의 진보가 아니라, 난 그 진보들이 있는 애들 중에서 걔네들이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할 건덕지도 별로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진짜. 별로 실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 그럼 뭐 특별히 얘네들이 뭐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저 거기서 별별 소리를 다 봤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진보적인 애들도 다 있었었고 오로지 얘네들을 묶는 단어는 그냥 그거였어요. 노빠새끼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진보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단어로도 그게 쓰여요. 내가 누가 더 노무현 지지자들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더 모욕하느냐 게임을 벌여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제일 그 이빨 센 놈, 제일 모욕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심하게 하는 놈, 이 진보성이 제일 강한 식으로 막 그 자기들끼리 평가가 되고 이러는 시기였으니까.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이후로도 표면적으로는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과연 그게 그 내부에 있는 멘탈리티까지 과연 줄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소위 노빠 새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중도 자유주의 세력을 모욕을 주고 그쪽에 좀 약간 자유주의적 성향이지만 진보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니들 그러니까 모욕을 안 당하려면 우리 쪽에 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인데요. 야 진보 우리 멋있는 진보 쪽에 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어요. 잘 먹힙니다. 예, 네. 잘 먹힌 게 한번 볼까요? 역대 대선 결과 한번 볼게요. 92년에 백기환 후보가 24만 표예요. 0.9%. 근데 97년에 권영길이 1.2%, 0.3% 상승해요. 1% 벗어났습니다. 예, 1%대를 돌파해요, 처음으로. 그때 이제 31만 표. 그리고 2002년에 권영길이 3.8%로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선거를 망치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숫자로 성장을 하게 된 네. 겁니다. 무려 96만 표를 가져갔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한테 몇만 표로 이겼냐면요. 약 57만 표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했던 선거예요. 그런 선거가 굉장히 많죠. 예. 자, 그다음 2007년 권영길 그때 3%. 많이 그러니까 컸네. 보세요. 많이 컸어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근데 진보가 계속 독자 후보 이렇게 계속 냈어. 언제 우리 연대를 했냐고. 네, 그렇죠. 연대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2012년 선거 보세요. 그때 이정희 우리 사퇴해가지고 우리 연대를 당해버렸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연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17년 심상정 나왔잖아요. 무려 6.2%. 202만 표. 많이도 가져왔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후보가 이렇게 많다는 걸 그렇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 소장이 얘기했던 그 진보 누리의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유효하게 먹힌 거예요. 노빠를 경멸하는 게 중도 자유주의 세력의 그 소위 그 우리 인용 서적 보면 뿌띠부르주아에 대한 네. 그 경멸하는 책이 대다수예요. 대부분 보면 기회주의자, 뭐 수종주의자, 계량주의자, 예, 뭔가 흐리멍텅하다. 네, 흐리멍텅. 그러면 진보는 선명하거든. 네. 그렇게 계속 그쪽으로 흡수를 해 간 거예요. 여기서 뭐 중간 정리 차원에서 제가 또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이 진보에게 표를 뺏겨서 망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죠. 예, 그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진보 쪽에 저렇게 정신 조금 선명한 진보에 대한 로망 가진 사람들을 저쪽으로 뺏기지. 그 다음에 이전에는 YS의 그 3당 합당 때문에 저쪽에 뺏기죠. 비례표 그렇게 된 거야. 계속해서 갖다 바치질 않나. 네. 그거를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5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이 구도가 87년 양김 분열 이전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진보가 연대,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란 표현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진보와 자유주의가 연대해서 이긴 승리한 그런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재보궐선거. 20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2010년입니다. 누구 나왔던 선거죠? 그때 지방선거와 저기 뭐 교육감 선거 등이 있었던 그때 거죠. 김선동 순천에 예. 우리 민주당 떨고 그냥 후보 안 내고, 후보 안 내고 김선동이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고 맞아. 예.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누구죠? 오병 무슨 병인데? 오병이요? 하여튼 예. 광주에서도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 고유명사 약해지니까 꼭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쪽에서 많은 양 김해에서 국민참여당 네. 이봉수 후보 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골고루 나눠서 그때 천호선 후보도 은평에 야권 단일 후보로 그때 출전을 했었죠. 예. 그때 정말 그 소위 진보가 처음으로 연대를 제대로 한 게 그때예요. 네. 그때 이제 그 환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진보가 연대하면 선거를 승리한다는 새로운 법칙의 증명이라고도 예외적이지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김해 졌어요. 이겼던 곳이 순천하고 광주인데 거기는 원래 우리 이기는 민주당 데잖아. 지역구야. 원래 이기는 데잖아. 민주당 지역구인데 그거를 그 당시 통합진보당한테 우리가 준 거라고 양보를 해준 거예요. 맞아. 헌납을 네. 했네요. 네. 그리고 천호선 후보가 통합진보당 은평을로 나가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선거가 야권이 연대해가지고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선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가 뭐 예외적으로 이제 뭐 잘 된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로 디테일 지금 말씀드린 거 보세요. 네. 이겼나요? 그때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심상정이 또 우리 그 자유주의 진영에 또 마음의 빚을 하나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게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이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이 김진표 후보가 경선에서 패배해가지고. 근데 졌어요 또 그 예. 선거도. 근데 유시민 장관이 나가서 졌어. 왜 졌냐? 심상정이 마지막까지 계속 완주를 하려다가 막판에 사퇴를 했는데 이미 투표용지에 심상정 이름이 찍혀서 나갔어. 그런데 실제로 정의당 당원들은 거기다가 알면서 투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심상정 그때 무효표가 무진장 많이 나왔어. 엄청나게 나왔죠.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우리한테 채권 빌려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호구스러운 데가 있어요. 순박해. 응. 디테일 따져보면 아니거든? 예. 여기 팩트로 반박을 누가 해보세요, 진짜.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노회찬 완주해가지고 우리 졌잖아. 네. 한명숙 총리 진짜 그 아침까지, 아침 6시 지나서 뒤집어 졌잖아요. 그때 노회찬 완주했어요. 무슨 연대를 했다고 그래. 여기 착시 현상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야박하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이 갑자기 선거 막판에 사퇴한다든가
또 이정희가 막판에 사퇴를 한다든가 할 때 우리는 1% 차이로 이기고 지구가 결정되니까 너무 절박해서 좀 착시 터널 현상에 빠지는 거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선거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중도 혹은 PK 세력들을 끌어안는 노력을 그만큼 했었으면은 모든 선거는 다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보려고 그러니까 저쪽 손을 자꾸 빌렸는데 그쪽에서 손을 제대로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비어있는 요동치는 부동층이라든가 이쪽 표를 긁어와야 되는데 기껏해서 재산이라고 2%밖에 없는데 가서 1% 빌리고 미안해 우리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어. 하지만 연대의 손을 놓지 마. 이 짓을 몇십 년이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호구야 호구. 확실히 호구죠. 그래서 그 반대로 간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 벨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 진보냐? 진보 아니에요. 대대로 YS 이후로 3당 합당 이후로 대대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계속 찍었던 그 지역 유권자를 우리 표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예. 벨트의 승리를 가져왔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질문으로 치환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진짜 우리가 진보인가?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는 누구인가는 지금 상징적으로 인물화시켜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옛날에 했던 인간들은 그 주변에 있는 경쟁 정당의 지지자들을 뭐 계속 무슨 새끼 하면서 계속 모욕 주는 사람들이었어. 네네. 좀 그 사람들 진보로 생각 안 해요. 네. 그냥 뭐 씨발 진보가 뭐 어디 뭐 그냥 지가 뭐 나는 진보주의자요라고 말한다고 진보가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태도의 문제고 삶의 문제 아니야. 네. 그리고 자기 삶의 문제로 자기를 증명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 진보라고 증명해 온 게 아니라 늘 수구라고 증명해 왔어. 아니 그렇잖아. 이거 지금의 일배랑 뭐가 달라요? 그 당시 사람 그쪽 동네에 몰려있던 사람들. 맞아요. 그냥 일배야. 예. 그냥 그랬어요. 그게 저기 좌파 일배인 거야 걔네들은. 예. 근데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좌파 일배 새끼들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얘네들 설득하면 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애걸복걸 하긴 했지만서도 그 참 얼마나 좀 서글픈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멀쩡한 사람들한테 우리 쪽으로 오시오라고 얘기하지 일배 새끼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걔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표를 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일배도 표 안 줘.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그렇게 우리가 애걸복걸 막 매달리고 호구짓을 했는데 비례표도 주면서 호구짓 했지만 걔들이 우리한테 표 줬냐? 안 줬어. 걔들 표는 계속 지금 확장하고 있어. 예, 표는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0.9% 세력에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6%까지 심상정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자유주의 세력이 진보에게 계속 표를 주는 겁니다. 호구주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92년 0.9에서 2017년에 6.2까지 올라왔어. 이 표가 어디서 간 거냐고. 네, 저기 뭐 우리 쪽에서 보는 건 그렇지만서도 정의당 쪽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예.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쪽에서 잘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인정해줘도 돼요. 예, 맞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 진보의 결별 시리즈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계속 이게 이념적 스펙트럼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진짜 이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개개별별로 나눠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사실 정의당 쪽에 있는 정책이나 문재인 쪽에 있는 공약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뭐 저 또 정책 쪽에서 열심히 판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쪽이 더 낫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애티튜드 얘기했잖아요. 소위 네네. 진보 진영의 불량한 애티튜드. 네네네.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쟤들의 애티튜드는 개차반인데 그래도 쟤들은 이데아를 말하고 있다.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정책을 좀 파본 사람들은 알죠. 쟤들이 말하는 것은 이상향이 아니라 지옥도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뭐 진짜 무슨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 만들 수 있지.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좌파 독재라든가 이상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어. 실제로는 경제를 무너뜨릴 만한 포퓰리즘 정책도 그쪽에 진짜 많고요. 경제 쪽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안보도 그 개판이고요. 안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당장 현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바의 어떤 한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도 난 문재인이 더 낫던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못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쪽의 정책 역량이 훨씬 나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강이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92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야 세력을 흡수를 하면서 네. 영입을 하면서 소위 진보 벨트를 민주당 안에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많이 가동했고 실험을 했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을지로위원회고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진짜 현장을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법안 연결시키고 훨씬 진보적이야. 을지로위원회 하나 가지고 정당 만들어도 정의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이 그야말로 진보적인 정책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요. 호구짓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야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 민주당이 잘났어 제일 잘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진보 진영에 귀 기울일 정책들이 있지 않니? 야 없어. 그거 다 가져왔다고 다 가져와서 쓰고 있다고 필요한 건 그리고 저 남아 있는 거는 그 우리가 갖다 쓰면 안 되는 쓰면 안 것들이 되는 정말 정책을 안 많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보 정당에서는 이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의당 당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책 중에 우리가 자꾸 계속 주장해서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런 게 많잖냐. 결국은 민주당은 우리에게 정책을 빚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유 참 우스워서 그 얘기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네. 이거는 허구야 허구. 판타지다. 존재 팩트로 이게 입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앞으로 우리도 뭐 어떤 선거에서 개별 선거에서 연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선거에도 할 수 있죠. 그럼요. 예. 할 수 있죠. 선거 연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늘 하는 말인데 선거 연대 사실 이게 뭐 정책이나 이념의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선거 연대는 누구와도 할 수 있습니다. 산수의 문제예요. 산수. 우리 둘이 합쳐가지고 지지율이 더 나오면 얼마든지 전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전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 정치 신세 멤버들이 꽉 막힌 사람인 줄 알고 다들 걱정을 하는 거야. 비장한 패배를 획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고 우리 승리 지상주의자잖아요. 그럼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이 연대가 전략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럼 합당해야지. 그럼요. 합당 주장은 아니잖아. 선거 연대로 하는 건 늘 열려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네.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거고 각자 자기 당의 입장을 갖다가 선거관에서 펼치는 게 뭐가 나빠. 그러고 둘이 합치면 이길 것 같으니까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 연대하는 거 그것도 뭐가 나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보와의 연대 통합 논의가 너무 전략적이고 너무 이념적이야. 그래서 늘 여기 하는데 수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양보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디폴트로 놓이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DJ의 말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를 주더라도 반을 내주더라도 받아와야 된다. 맞아요. 그 말씀 맨날 쓰죠. 네. 그래서 진짜 DJ 말씀 나오니까 DJ께서 92년도에 진짜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려고 진보 세력과 연대를 했잖아요. 그때 네. 전국연합. 네. 지금 이제 그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전국연합 토대로 민노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전국연합, 그 다음에 뭐 한총련, 이런 쪽이 연대를 하여튼 같이 했단 말이에요. 네. 제야 세력 영입도 하고, 근데 패배하고 나서 DJ께서 방향을 확 틀어버렸죠. 네. 진보와 연대를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잃어버렸던 보수 세력, 네. 보수에 그 흡수됐던 우리 중도 자유주의 세력을 되찾아오는 노력을 굉장히 부단하게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했고 그래서 그게 동진정책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단순히 지역주의를 허물자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때문에 저쪽에 쓸려가버린 중도 자유주의 세력을 원래 우리 지지 기반이었던 그 세력을 되찾아오겠다는 그 노력.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YS 시기 사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YS의 차남인 김현철 씨를 영입하고 그죠? 네네. 지난 대선 앞두고 영입하고 공약도 보세요.
대통령 그때 안보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 보수 예.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 엄청나게 강조하셨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네. 87년 양김 분열로 인해서 정말 산산이 흩어져 있던 네. 중도 자유주의 세력, 원래 민주당 지지 기반이었던 네. 그 세력을 다 되찾아 오겠다는 거예요. 네. 방금 성장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당시에 예전에 민주당은요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완전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제 비전을 혁신 당당하게 성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성장이에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 비전은 성장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분배라는 말 잘 안 쓰죠. 예. 그러니까 경제 정의라든 표현을 쓰지만 분배라는 말 잘 안 쓰죠. 그 전통적인 가치를 너무 정통적인 진보 가치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낙동강 벨트 정말 공들여 가지고 네. 우리가 부산에서 5석 획득했죠. 네.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라고 할 수 있는 김해, 갑을 거기에다가 양산까지 하나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승리를 이렇게 혁혁하게 8석이나 획득을 해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 2주기 추도식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그 추도사 한번 보세요. 그 추도사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 3당 합당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지지 기반은 중도 자유주의 세력에 있다는 거를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거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는 허구. 허구입니다. 예. 자, 그럼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낳은 위대한 대통령 3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진보 젊은 피 수혈하면서 진보의 진짜 실용 가능한 진보의 문화와 전통을 확실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진정책이라는 비전을 만드셨어요. 네. 하지만 동진정책은 그 태생적 한계상 좌절을 했죠. 그렇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뭐를 했냐? 노무현 대통령은 동진정책 정도가 아니라 3당 합당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뜻을 못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낳으셨습니다. 그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던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철학과 논리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위대하냐? 그 두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3당 합당 이전으로의 구도를 완전히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굉장히 많이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큰 성과를 이루셨죠. 복원을 하고 지금 이제 완전한 그 복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내년 지방선거. 네, 한번 결과를 예? 보십시오. 예, 내년 지방선거고 그리고 2020년 총선. 2020년 총선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완벽한 87년 분열, 양김 분열 이전으로 우리가 복원시키는 해가 2020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지지자 쪽 이제 자유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전통적 진보 세력, 네. 민노당 쪽 이쪽 양쪽한테 다 할 얘기예요, 사실. 뭐 잔소리 같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진보와의 연대에 너무 목매달면서 우리의 본연적인 가치마저 막 벗어 던지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쪽에서 좋은 게 제가 보기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지자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저쪽 지지자들, 이제 정의당 쪽 분들, 이쪽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태까지 세게 늘 말씀해 오셨어요. 연대 필요 없다고. 뭐 독자적 가치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에 충실한 게 좋겠다. 우리랑 선거 연대하는 거에서 그냥 산수로 계산합시다. 산수로 계산해가지고 둘이 합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합치는 거고. 그리고 그 합치는 것 중에서 누가 더 지지율이 높으냐. 정의당이 높으면 정의당이 갖고 가는 거고. 그렇지. 우리당이 높으면 우리당이 갖고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계산할 문제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당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서로 공방은 오고 갈 텐데 그 공방은 과거처럼 너네들은 보수주의자 아니냐? 그래 보수주의 맞다 뭐 어쩔래? 신자유주의자 아니냐? 그래 뭐 우리 맞아. 신자유주의 그래. 정신 그래서 많아. 어쩌라고. 계량주의자냐? 그래 계량주의 우리 계량주의자야. 계속 계량할 거야. 맞아. 우리 계량이 목적이야. 맞아. 수정주의자야 우리. 수정해야지. 계속 수정해 나가. 그걸로 인해서 공격을 해봐야 우리는 티끌망부터 상처를 안 받으니까. 신경 안 쓰고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맞아요. 그 단어 완전 사어들 아닙니까, 사어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시려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하는데 우리 쪽 정책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도 한번 그런가? 그럼 수입하면 되지. 하고 같이 대화할 논의라도 있지. 우리를 이념적으로 너네들은 저쪽 뭐 저쪽에 좌표에 찍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한대. 그래 뭐 그렇죠. 좌표 찍혀 있는데 어쩌라고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담대하게 생각을 못 합니까? 진짜 다들. 양쪽 다 마찬가지. 저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거, 네. 그 차이점을 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지적으로 굉장히 태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요. 또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네.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3당 합당 이전이라는 어휘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자,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으로 추진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하다가 미완에 그치고 말았던 중도 자유주의 세력의 통합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미 일부 보여지고 있잖아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과가. 낙동강 벨트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지금 회복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게 더 확대되면 지역주의 세력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TK만 딱 지키고 있는 과거 그 자민련 수준 자민련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추락을 하게 되고 네. 국민의당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 지지 기반도 사실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에요. 맞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조사 보면 4%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흡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안철수 지지 세력도 우리가 이미 다 흡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이 확대된다. 당연하죠. 이거예요. 네. 우리 자꾸 우리 보고 뭐 외연 축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연 확대를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모든 당은 다 외연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외연 확대를 한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일 외연 확대에 실패한 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외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는 사실 정의당이고요. 네. 예.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욕먹을 건 없고 나머지 당이 힘내십시오. 예. 무엇보다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세상이 뭡니까? 상식과 원칙이 통한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국민들한테 다 물어봐요. 당신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난 정치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의가 바로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가로막던 게 뭐야? 지역주의 아닙니까? 자, 우리 맨날 외연하면서 우리 진보 비위 맞추자. 이상호기 비위도 맞추고 우리 제동의 비위도 맞추자.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자, 지역주의 어떻게 할 거야? 지역주의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지금 지역주의 없애고 있는데. 맨날 진보적 가치나 떠들고 앉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팩트 정리할게요. 진보는 한 번도 합친 적이 없다. 네. 진보 세력 저쪽은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우리랑 연대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계속 독자 완주를 했어요. 예, 이게 팩트야. 근데 무슨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자, 근데 뭐 선거를 하다 보면은요, 뭐 분열로 망하는 것 같긴 해요. 뭐가 분열해서 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면밀하게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막 쓰니까 이게 어느 순간 기정사실처럼 네. 너도 나도 그냥 막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레토릭은 레토릭이에요, 그냥. 신화처럼 네. 떠들던 말이 그냥 팩트가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거를 하면은 분열되면 쪽이 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중도 자유주의 세력입니다.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분열돼서 망한 거예요. 왜? 쓸데없이 2% 1% 진보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중도제 자유주의 세력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협곡으로 가지 말고 중원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YS께서 3당 합당을 통해서 수구보수 세력한테 갖다 바쳤던 우리 중도자유 세력을 다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외연 확장이고 네. 중원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진짜 진보를 이뤄내 나가는 유일한 수단이다. 네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두 패널님께 한번 던져볼게요. 진보 세력을 뭐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뭐 합당할 수도 없는 거고 연대하기도 어렵고. 네. 앞으로 진보 세력과 어떤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일단 우리 다름을 빨리 인정을 하자. 뭉뚱그려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허구의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김종대가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면 우리는 맞받아 쳐서 김종대를 까야 돼. 네네. 이게 다름을 인정을 한 거예요. 김종대가 까는 거를 우리가 김종대가 대통령을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아주고 그리고 그 김종대를 깠다고 내부 분열 얘기하는 거는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빨리 우리가 관계 정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하수진 일단, 예. 똑같은 말을 말만 바꿔서 해볼게요. 네. 저는 늘 하던 대로 하자. 그게 뭐냐? 늘 하던 대로 정책 대결하자며. 그러고 누가 더 국민들 위해서 더 잘할 건지 이런 걸로 경쟁하자며. 그걸로 경쟁하면 되잖아. 네. 누가 더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이걸로 입씨름해가 남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왜 스탠스 전쟁을 하냐고, 왜 스탠스를 비난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스탠스 여기건 저기건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만 해도 진보 진영의 현명함이나 치졸함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너는 왜 진보야 이 개새끼야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종대 얘기가 또 나왔으니 그러는데 김종대가 문재인 대통령 비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갑자기 총 맞은 사람을 치료하고 나왔는데 상황 설명했다고 해서 총 쏜 북한 놈의 못지않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 정신머리 있냐 없냐?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괜히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 김종대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 국방 분야의 전문가 어쩌고 이런 얘기 뭐하러 하냐는 거야. 그건 정의당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 근데 솔직히 정의당원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 안 해. 잘 안 하더라고. 하긴 우리 당 호구들만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당. 하긴 저 정의당 당 게시판 갔더니 네. 김종대 욕하는 게시물이 와 장난 아니더만. 그러니까요. 그쪽 사람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왜 우리 대통령 지지자라면서 김종대 그 헛소리를 까는 거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왜 하냐 이거야. 진짜 웃긴 게요. 각 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 눈치 보자. 저 사람들 자극하지 말자라는 게 어느 당이나 지지자들 간의 중론입니다. 근데 우리 당만 다른 데도 아니야. 딴 데는 다 모욕해도 되는데 정의당은 심기 거스르지 말자 와가지고 우리 게시판 와서 야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들만 그래, 걔들만. 저는 이제 마지막 의견을 얘기하자면 아까 하소장님이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꾸준히 모욕을 인내하는 동안에 0.9%가 1% 되고 1.2% 되고 그게 3% 되고 6%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6%까지 갔어. 그러면 그걸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뭐냐? 나는 진보 세력 얼마든지 희화하고 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힙질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쫄지 마. 그렇지. 해주고 싶어요. 쫄지 마. 왜 이렇게 쫄아? 그러니까 말만 반듯하게 좋은 말 하는 거 그 선명성 내세우는 그 진보라고 하는 애들한테 왜 주눅 들어 살고 눈치 보고 왜? 우리가 50%대 지지율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미친 거지. 지지자고 7, 80% 지지율을 자랑하는 우리 대통령의 지지자들인데 왜 저 한 줌의 진보 무리들 우리가 눈치를 왜 보고 걔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우리 당을 능멸하는 그런 거에 왜 찍소리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그 소름 끼치는 침묵. 코어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침묵을 택할 때 바로 그 당이 망조가 되는 것이고요. 참여정부 지지율은 다 그것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스피커들이 말을 안 해? 우리는 안 쫄아요. 네, 안 쫄아요. 우리는 안 쫄아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 진보 진영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망할 것 같네 이런 걱정 안 해요. 네. 우리 게시판 와가지고 자꾸 그 소리를 하시는데 니들이 외연을 망친다는데 우리 외연 벌어옵니다. 어디서 벌어오냐? 우리 추석 특집 기억하시죠? 설 특집 기억하시죠? 항상 다 우리 언어는 보수주의자들의 언어 혹은 자유주의자의 언어로 우리 일가 친척들을 설득해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 역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 세력들이 쓰는 그런 언어 안 씁니다. 그리고 니들이 아무리 진보 진영의 친구들 비위를 맞춘다 해도 걔들 우리한테 표 안 주고요. 우리는 대신에 어디서든지 표 100표, 1000표씩 벌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심상정이 6%나 얻은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대통령 지지자들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 완성해야 됩니다. 경쟁 상대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 지지율 올려야지. 대신 우리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옛날 너네들처럼 그렇게 허접하게 안 한다. 그럼요. 허접하게 안 한다. 자, 오늘 진보와의 결별이에요. 시리즈 명은. 근데 전 이 시리즈가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게시판 와가지고 와서 딴지 거는 사람들 이거 듣고 어차피 우리도 니네 설득 못하지만 니네도 우리 설득 못해. 그러니까 와서 더 이상 찡얼대지 말고 각자 갈 길 가. 각자 갈 길 갑시다. 각자 갈 지지 길 가는 처리를 거죠. 하시든지 니네 맘대로 하시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방송해 나갈 거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진보 결별을 주제로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거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허구의 팩트다. 지나칠 만큼 많이 강조해드렸고요. 역사 왜곡이고 허구다. 네, 그걸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누구 편이냐? 시민 편입니다. 네. 네, 시민들의 스피커가 되고자 이 방송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 역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하시한 네, 하승주입니다. 권순욱입니다. 네, 그리고 윤가피 방송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여권 성향, 야권 성향을 갖다가 둘로 쫙 쪼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으로. 네. 그게 좀 저도 계속 기억이 남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게 어떤 이념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념적으로 뭔가 확고한 세력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소위 현재 오늘날 진보라고 하는 그 진보 세력과 수구 보수 세력은 이념적 그 종북 좌파 빨갱이 타령하는 그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념 지향성이 굉장히 옅어요. 네네. 옅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그거를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네. 이걸 그래서 지역주의가 그걸 갈라쳐 버린 겁니다. 네. 저는 그 답답한 지점이 뭐냐면요. 지금 그 당시에는 그 보수 진영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중도 세력이 보수주의자로 흡수돼서 그쪽으로 일종의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적으로 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라도 자꾸 연대하고 협력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때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가슴 어린 그 가슴을 치며 서로 후회하던 그 부분하고 지금 보수 세력이 콘크리트가 완전히 박살나서 우리가 다수파가 된 상황하고 동일한 전략을 쓰라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여기서 벙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차이점이 지금 92년 대통령 선거를 들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가 92년 대선 당시는 호남이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지지 기반이었는데 그 일부를 그 김영삼 대통령이 수구 보수 세력한테 갖다 바치는 바람에 그렇죠. 지지 기반이 굉장히 허약했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서 어디랑 손을 잡느냐? 젊은 피? 바로 예. 진보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정통적인 어떤 그 진보 세력과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처음 손을 잡게 돼요. 네. 근데 그 선거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좋습니다. 깨끗하게 졌죠. 92년 대선 네. 깨끗하게 졌죠. 네. YS한테 완전히 졌잖아요. 발리고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영국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돌아왔죠. 네. 그 다음에 어디랑 손 잡았죠? 그 다음에 DJP 연합으로 그렇죠. 보수의 손을 벌린 거죠. 보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대선? 이겼습니다. 이겼죠. 네. 봐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명제가 여기서 벌써 이미 허구라는 게 이미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양긴 분열이 일어났던 시대에 그 수구 진영으로 넘어갔던 중도 개혁 세력들을 빼앗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그걸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PK 표를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데서 뭘 분열하지 말고 엉뚱한 표를 벌어오자니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갔죠. 네네. 그래서 그 유명한 YS 시계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렇죠. 왜 찾아갔느냐? 왜 찾아갔을까요? 바로 그 3당 합당 때 빼앗겼던 우리 표를 찾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능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명제가 사실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참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이게 사실 저 멀리는 독립운동 때부터 나옵니다. 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조선이 뭐 붕당 정치로 망했다. 패당 정치로 망했다. 이게 여기에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독립운동 할 때도 보면 수많은 분파가 존재를 하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뭐 통합하는 신간회도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고 사실 지금 우리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역사는 그 4.19 혁명 이후에 집권했던 민주당 정부 있죠. 네. 그 민주당 정부가 신파 구파로 나눠가지고 싸웠잖아. 그렇죠. 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물론 역사적으로 분열했죠. 네. 분열했는데 그 분열 때문에 망했느냐? 실제로 선거를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그때 분열할 만했던 게 신파 구파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뒀어. 그러니까 신파 구파가 1, 2당이 된 거예요. 사실상. 네. 그 정도로 그때 자유당은 그냥 멸망을 해버렸고 이승만 집권 기반이었던 자유당은 완전 멸망을 해버렸고 민주당이 신파 구파가 개별적으로 후보가 나갔는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석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체로는 분열 때문에 망했다는 건 성립하지 않죠. 근데 그럼 왜 그 말이 나왔냐? 박정희한테 쿠데타로 정권을 뺏겨버렸다는 거. 그 책임을 이게 교묘한 건데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아하. 민주당이 분열해서 정권을 뺏겼다는 논리로 치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프레임 자체는 민주당 무능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지는 뭐 그 연원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악용된 것만큼은 분명하네요. 예.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놓고선 야, 너 쿠데타를 왜 일으켰어? 그러니까 야, 니들이 분열하니까 뺏긴 거지. 근데 총칼 앞에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잘못이지. 그러니까요. 쿠데타 당한 사람한테 왜 책임을 물어? 네. 이게 또 피해자 책임론의 아주 전형적인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게 그 당시 장면 그 윤보선 집권당 그 리더들의 무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프레임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보 진영 그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정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긴 있잖아요. 그게 바로 87년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네. 이 양김 지도자의 분열. 그때 분열로 망한 건 맞죠. 예. 분열로 망했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김대중, 김영삼 그 두 김의 지도자의 지지 기반이 진보였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근데 돌아보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두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진보가 아니었어요. 소위 그 약간 중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조금 자유주의적 성향. 네. 예. 뿌띠 부르주아라 그러나요? 뭐 저쪽 막시즘 쪽에서 명명하는 그런 뿌띠 부르주아 같은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지지 기반이었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87년 대선 결과를 볼까요? 그때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라 가지고 아주 진보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지했던 후보가 백기환. 네, 민중 후보였습니다. 네. 민중 후보가 그때 중도 사퇴를 했는데 완주를 못했어요. 막판에 사퇴를 하긴 했지만 당시 그 87년 선거 결과를 보면 김대중, 김영삼이 28%, 26.5%, 합산하면은 54.5%. 근데 이 지지 기반을 그때 진보 그 백기환 후보 같은 경우 진보 세력의 지지 기반이 지지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뒤에 이제 뭐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했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그 진보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두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명령하는 진보가 같은 진보냐? 대충 퉁쳐가지고 그렇게 퉁쳐서 보는 얘기하는 것 거예요. 같은데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양김 분열 혹은 3당 합당이 야기시킨 사태 중에 꼭 분열로 망한다는 거 외에 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뿌띠부로 좋아하건 뭐 중도 세력이건 중도 개혁 세력이건 간에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구 세력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 이런 과오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보가 분열한 게 아니라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분열을 했습니다. 왜? 김영삼 대통령이 87년도에 양김 분열이 그걸 얘기해주고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중도 자유주의 세력의 일부가
저쪽 수구 보수 세력에 편입이 되어버리죠. 그죠? 네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네. 그럼 자꾸 제가 지금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때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완전히 분열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진보가 분열해서 망한 게 아니고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분열해서 망해버렸다. 그 뒤로. 네. 자, 그거를 저는 분열로 볼 수, 어쨌든 간에 분열은 분열인데, 분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의에 타락해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역주의하고도 결합했고. 지역주의의 원인을 돌려야 될 것을 단순히 분열로 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진짜로 진보 성향이 이었으면은 그렇게 타락해서는 안 됐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지역주의가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영혼함을 뭐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념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서도 어쨌든 좀 우리 게시판에 네. 많이들 오시더라고. 네. 왜 내부 총질하냐 네. 그러는데 요즘 하루에 1000분 이상이 오셔서 댓글을 다는데 1000분 중에 900명 정도가 진보는 부열로 망한다던데 라고 하면서 왜 내부 총질하냐 다 함께 감싸 안고 가야 된다 너희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망친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면 좋아 내부라고 쳐. 그럼 이상호 기자가 허위 사실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 거는 뭐냐?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 그 점에 대해서 굳이 저는 이런 대답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참아야지 연대할 수 있고 우리는 강자니까 관용을 보여야 되고 이런 얘기라도 하면 그다음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대답을 그냥, 안 해.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김재동이가 다니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하실 때 안철수, 박지원 일파들이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 속에서도 일궈낸 그 토대 위에 지금 서 있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민주당을 바깥에 강연 같은 데서 자유한국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하여튼 이 정당을 싸잡아서 욕을 해버려. 이놈이나 저놈이나 도찐, 개찐. 난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네. 근데 누구도 또 대답하지 않아. 그쪽의 의견들을 이제 종합해보면 그런 거죠. 진보는 분열로 망하니까 우리가 뭐 솔로몬의 어머니 같이 참자. 그러니까 인내론인 것 같아요, 일종의. 분열은 너무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내부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느냐를 네. 실증적으로 네. 역사의 팩트를 가지고 네. 사실 여부를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이제 먼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렇게 뭐 진보를 무조건 다 감싸자고 하는 분들도 아주 극단적인 진보까지 껴안자는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어떤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난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정희 같은 주사파도 껴안고 가자라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덜어는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문재인 지지자라면은 그 정도 주장까지 하는 사람은 또 드문 것 같기도 하고요. 난 정의당 이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 김종대를 까는 것도 내부 총질이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 일단 저도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까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상호, 김재동, 뭐 김종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괜찮고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맞받아쳐서 이상호, 김재동, 김종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까면 내부 총질이래. 이거 왜 이 논리가 부산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원래 영남 지역의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네. 원래 우리 쪽 성향의 유권자들이었는데 원래 우리 영토라는 거예요. YS가 저쪽에 갖다 바치는 바람에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갖다 바친 사람한테 가서 다시 87년 이전으로 되돌리자. 그렇습니다. 되돌리자. 그 하회의 손짓을 한 게 바로 YS 시계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일어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걸 속각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김영삼이 그때 저쪽 세력에 투항한 네. 거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외롭게 가신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급진 세력들하고 손잡으면 될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 노무현은 어떻게 당선됐느냐? 정몽준하고 손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단일화죠, 그게. 그러면 정몽준 지지 세력은 어떤 성향이에요? 진보예요? 아니잖아. 정확히 제3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정주영을 지지하고 박찬종을 지지하고 했던 네. 제3세력. 네. 거기 성향도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 세력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정몽준과의 연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2007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사리판이 된 거죠. 네. 그 소위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 그냥 우리 쪽은 아사리판이 되고 네. 이명박이가 그때 선거를 되돌아보세요. 이명박이 굉장히 개혁적인 주장을 많이 했어요. 중도 자유주의 세력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수구 보수 세력 기본 바탕에 깔고 앉은 상태에서 YS가 갖다 받쳐놓은 그 세력까지 깔고 앉은 상태에서 우리 쪽까지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데 그 포항 출신의 이명박이라는 그 지역 특성 때문에 PK표가 다시 한번 또 출렁이면서 그쪽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진보가 분열한 거예요? 2007년 선거가 진보가 분열해서 진 선거입니까? 오히려 정동영이 내세웠던 정책은 너무 좌쪽으로 많이 편향된 정책들을 내놨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거 결과를 보세요. 역대 최대 참패입니다. 그게 정말 가장 큰 참패였던 것 같아요. 역대 대선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예요. 역사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87년도에 획득했던 그 표하고 거의 비슷한 득표 수를 올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숫자냐면은 유권자 수가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였어. 네. 87년하고 2007년하고 30년 간극이잖아요. 네. 그렇죠. 30년 사이에 유권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정동영이 획득한 득표 수가 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획득했던 그 득표 수하고 거의 막상막하.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2007년의 대선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